같은 전철을 밟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기적을 기대하며 실패를 거듭하는 성향이 있는 듯한데요. 특히 복잡하고도 취약한 생태계를 상대로 인류 문명은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의 토끼와 카리브 해 및 하와이의 몽구스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주민 토머스 오스틴이 들여온 고작 24마리의 토끼가 수백만 마리로 폭증하며 호주의 목초지를 거의 모두 먹어치우고 말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쥐를 퇴치하기 위해 들여온 몽구스가 정작 쥐는 잡지 못한 채 대신 토착 조류와 거북 같은 생물들을 거의 전부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까지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해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70년 전 식용을 목적으로 북미에서 들여온 가재 역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였지만 결국 비슷한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와 같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20세기 초 스칸디나비아 수역에서 국지적인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토착종인 유럽 가재가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것인데요. 가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스웨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재는 단순히 강이나 호수에 사는 생물이 아니라 국민적 상징이자 거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죠. 스웨덴에는 오래전부터 가재 파티라고 불리는 전통 행사가 있어 가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집니다. 결국 가재 감소의 원인은 가재 패스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난균류, 즉 물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몇몇 가재종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의 과정에 더 개입하기 전에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시간은 없었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미산 신호가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선택은 훗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토착 가재와는 달리 이 미국산 가재는 가재 패스트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가재는 토착종보다 약간 더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번식력도 매우 뛰어났죠.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재였던 것입니다. 가재의 습격.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상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각국의 강과 호수에 북미산 신호가재의 첫 개체군을 방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난 뒤였죠. 다른 침입 외래종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호가재 역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북미산 가재는 토착 가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토착 가재가 사용하던 은신처를 빼앗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신호가재는 토착종을 압도하기 위한 모든 생물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인간에 의해 강제로 이주하게 된 이 가재는 침입자로서 이상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재의 침입자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수치를 남발하는 것은 피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암컷 신호가재는 생후 2에서 3년 만에 성숙에 도달하며 한 시즌에 200에서 7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서식지의 수역에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호가재의 자손 생존율은 유럽 가재보다 훨씬 높았죠. 대략적인 계산만 해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수에 100마리의 개체가 방류되고 그중 성숙한 암컷 40마리와 번식에 충분한 수의 수컷이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40마리의 암컷은 한 시즌에 8천에서 2만 8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생후 1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은 유생의 5에서 10%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약 400에서 2,800마리가 살아남는 셈이 되죠. 즉, 첫 산란이 성공하기만 해도 대략 1,000마리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번식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개체 수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다시 말해 3에서 4년 후에는 수천 마리, 8에서 10년 후에는 수만 마리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수역이 그러한 밀도의 가재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의 이야기죠. 실제로 이러한 개체수의 급증은 가재가 처음 도입된 이후인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스웨덴과 핀란드의 여러 수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토착 가재는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토착 가재는 강가의 굴에서 쫓겨나거나 외래종이 들여온 가재 패스트로 인해 멸종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무한 증식? 아마 이미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못과 호수에 가재가 빽빽하게 몰려있고 그중 일부가 도로로 기어나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의 집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런 종말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재 세력의 확장을 실감하게 하는 불안한 징후는 몇 가지 존재하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신호가재는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일부 하천 계통과 호수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가재 개체수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그 서식 범위는 하천을 따라 매년 1에서 3km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호수에서 외래종 가재의 개체수가 단 10년 만에 1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모든 생물종의 발달에는 필요한 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어 급격한 증가 이후에는 약간의 변동을 거치며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고전적인 S자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먹이 자원과 서식 공간의 한계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수가 최대치 부근에서 계속 변동하게 됩니다. 신호가재의 경우 개체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후 증가를 제한한 요인은 은신처 부족, 동족 포식을 포함한 종내 경쟁, 천적, 질병,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 의한 집중적인 가재 포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는 침입성 외래종 가재의 개체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가재가 예로부터 향토 요리의 대표적인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재 개체수의 증가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 사이에 북미산 가재의 개체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완전히 뒤집혀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평가가 급격히 변한 이유는 가재가 지역 생태계를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가재는 잡식성으로 수생식물과 물고기 알, 곤충, 유충, 연체동물 등 거의 모든 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생물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소비하죠. 예를 들어 성체 가재는 하루에 자신의 체중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의 먹이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폭식이 초래한 영향은 곧바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식물 소실로 인한 수질 혼탁, 어류 개체수 감소, 기존 산란지의 심각한 훼손, 그리고 희귀 무척추 동물의 소멸과 같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가재는 다리, 도로, 제방, 댐 등 연안 인프라까지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통계 자료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재는 굴을 만들기 위해 깊이 0.5에서 1.5m에 이르는 구멍을 파고 점토질이나 모래질에 두개 가지처럼 갈라진 통로를 형성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재 개체수가 매우 많아 강둑을 따라 제한된 구역에 수천 마리가 서식하면서 두 개는 수많은 빈 공간이 생겨 마치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가 되었죠. 당연히 홍수가 발생하면 이러한 둑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둑 붕괴가 진행되면 때로는 작은 다리나 수로를 가로지르는 관로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스웨덴 언론에는 가재 때문에 다리가 붕괴되었다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다리 붕괴의 원인이 가재만이 아니라 폭우나 구조물의 노후화 역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 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실패로 끝난 대응책.
이렇게 해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피해를 입은 유럽 각국은 외래 가재가 초래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육식성 어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신호 가재의 이동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재에 대응하려 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 법적 조치만으로는 유럽 가재의 개체수를 회복시키는 것도 북미산 가재의 수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가재 포획량을 늘리려는 노력 역시 가재의 침입을 막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재 대량 포획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특히 집중적으로 시행되었고 일정한 상업적 우대 제도와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재의 포획량과 가재 가공품의 생산량은 몇 배로 증가했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가재를 포획하면 오히려 개체수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대형 개체는 작은 개체를 잡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가재를 제거하면 어린 개체들의 생물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히드라 효과라고 불립니다. 또한 유럽 토착종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수역, 즉 가재 보호구도 지정되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재 패스트는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수역에도 침투했고 그 결과 보호구 내 개체군의 폐사율은 거의 100%에 달했죠. 더 나아가 가재의 은신처를 줄이기 위해 강둑의 형태를 바꾸는 등 서식 환경을 조작하는 방법도 시도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역 간 가재 이동을 엄격하게 감시했음에도 효과는 거의 없었죠. 가재를 다른 호수나 강으로 옮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몽 활동도 진행되었지만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어를 투입하다. 이처럼 가재를 통제하기 위한 온갖 대책은 거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로 번식한 외래종의 기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호 가재와의 싸움은 막다른 길에 이른 듯 보였지만 피해를 입은 여러 국가에서는 연구자들이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노력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은 바로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신호 가재가 확인된 시기는 다른 발트 국가들보다 훨씬 늦은 2008년이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도 바로 에스토니아 연구진이었습니다. 외래종 가재에 대응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이끈 인물은 에스토니아 생명과학대학교 양식생물학 분야의 카트린 칼드레 교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연구팀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독성 물질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노르웨이 수의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격리된 수역에 독을 투입하는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신호 가재는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당국이 추가 실험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재를 더 넓은 범위에 사용하는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데 신호 가재의 주요 서식지가 독으로 오염된 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는 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특수한 덫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연구진이 개발한 가재용 덫을 통해 수천 마리의 외래 가재가 포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를 크게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 충격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칼드레 교수의 말처럼 가재는 물 바닥의 돌 아래에 숨어 살기 때문에 전기 충격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침입성 외래종에 맞설 효과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칼드레 연구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흔히 그렇듯 어떤 포식자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 다른 포식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재의 맞상대가 된 것은 바로 장어였는데요. 그렇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재의 천적 가운데 하나인 유럽 장어죠. 이 장어는 유연하고 뱀처럼 생긴 수중 포식자로 가재굴의 가장 좁은 틈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장어는 식성면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꽤 비슷해서 가재를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삼는다고 하죠. 외형이 결코 매력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물고기는 약 나흘에 한 마리꼴로 가재를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이 장어의 왕성한 식욕으로도 이미 대량 번식한 가재를 크게 줄이는 것은 불가능했죠.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필요한 장어의 밀도는 10제곱미터당 최소 한 마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가재 개체 수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1헥타르당 1000마리 이상의 장어를 수역에 방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어의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 유럽의 수역에는 그렇게 많은 장어가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 장어는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개체 수는 인위적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어를 외부에서 확보해야 하며, 다시 말해 대량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귀한 식재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수역에 방류되는 것은 유생 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치어, 즉 실뱀장어입니다. 이러한 치어 한 마리의 시장 가격은 대략 0.5에서 2유로 정도고요. 즉 호수에 방류할 장어 치어를 구매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또한 치어의 생존율이 당연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처럼 장어 방류는 비용이 높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서는 자연보호 가치가 높은 특정 실험용 수역에 한해 장어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고, 일부 실험 수역에서는 장어 방류 이후 신호 가재의 개체 수가 40% 감소했으며, 특히 어린 개체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어 방류 실험의 결과는 긍정적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 실험 수역 외에 이 방법을 적용할 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모든 외래 가재를 단번에 사라지게 할 마법의 지팡이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여러 가지 대책을 결합하는 것인데요. 즉 장어 방류, 가재의 대량 포획, 이동의 엄격한 관리, 가재 보호구의 설치, 그리고 가재굴이 형성되는 환경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을 통해 언젠가는 외래 가재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지역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